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식이 내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돈인데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순간 헷갈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정숙 씨는 그날 오후 아들이 다녀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두고 간 통장 사본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또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숙 씨 혼자 지켜온 통장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몸으로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가기 위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식 손 벌리지 않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꺼내다 말고 멈췄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직전에 한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남을 거잖아요. 그 말은 짧았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툭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그 말이 박혀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을 돈.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는 저녁 햇살이 아파트 단지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약을 먹었고 관리비를 냈고 내일 병원 예약도 잡아뒀는데 이 돈이 내 병원비이고 내 생활비이고 혼자 버텨갈 마지막 안전망인데, 그런데 아들의 말 속에서 그 돈은 이미 정숙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숙 씨가 살아있는데 그 돈은 벌써 다음 사람의 몫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손에 통장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공포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직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집을 이미 자기 몫처럼 계산하고 있는 순간, 내가 아직 밥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 뒤가 이미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 순간,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정숙 씨가 그 감각을 잃어가다가 뒤늦게 다시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정숙 씨가 그날 식탁 앞에 앉아 느꼈던 것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아직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정숙 씨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뒤늦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달라지는지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정숙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먼저 통장을 열었고, 힘들다는 말이 없어도 눈치껏 먼저 챙겼습니다. 그게 부모된 도리라고 믿었고, 그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들 장가들 때는 전세금을 보탰습니다. 그때 정숙 씨 수중에 넉넉한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의논해서 적금을 하나 깼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고, 정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첫째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절반 부담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는 돌반지를 해줬습니다. 명절이면 양쪽 자식에게 봉투를 준비했고, 누가 아프다 하면 병원비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돈들이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정숙 씨가 68이던 해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 쓰러졌고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혼자라는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들렀고 주변에서 전화가 왔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멍하게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남편이 쓰던 컵을 씻다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 이제 나 혼자구나. 그때부터 정숙 씨는 더 자주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더 자주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더 자주 먼저 챙겼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주는 것으로 채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필요로 하면 자신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좀 빠듯한데 얼마나 가능해요? 가능하냐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능하냐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식이 바쁘고 힘든데 말 하나하나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두부를 고르다가 할인 스티커 붙은 것을 집어들면서 지난달에 아들 통장으로 보낸 돈을 떠올렸습니다. 그 두부값의 수백 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두부를 카트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걸 고를 때 자식 생각을 먼저 하지? 그 물음이 마음 한구석에 작게 걸렸습니다. 대단한 각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이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그날 이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함은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왔습니다. 아주 조용히 생활 속에 스며들듯이 왔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정숙 씨는 미리 갈비찜을 해뒀고 아들이 좋아하는 깍두기도 담아뒀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또 올랐다고 했습니다. 요즘 직장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아들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예금 그냥 깨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자도 별로 안 되잖아. 정숙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밥을 더 퍼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식탁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금을 깨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말해졌습니다. 정숙 씨가 그 돈을 왜 모았는지, 어떻게 모았는지는 그 말 안에 없었습니다. 딸은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은행 다니는 거 괜찮아? 나이 드신 분들 ATM에서 사기당하는 경우 많던데. 정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허술해 보이니?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엄마 통장 비밀번호도 오래됐잖아. 바꾸는 거 도와줄까?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이상하게 그 말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통장 비밀번호.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정숙 씨는 그것이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숙 씨는 국민연금 입금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달 같은 날 오는 문자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문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돈이 내 돈이 맞는데? 내가 벌고, 내가 모으고,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왜 자식 앞에서는 이 돈을 당당하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정숙 씨는 그 물음이 불편했습니다. 대단한 각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이 처음으로 불편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자신의 병원비는 아까워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자식 부탁에는 선뜻 통장을 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돈인데, 내 통장인데 자식 앞에서 그것을 지키려 하면 뭔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머뭇거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의 입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바꿔드릴까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남을 거잖아요. 나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당연해진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뒷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뒷순위로 두게 된 것입니다. 정숙 씨는 그 무렵부터 냉장고 자석에 붙여두던 병원 예약 메모를 서랍 안쪽으로 옮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왔을 때 보이지 않게. 왜 그랬는지 정숙 씨 자신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자식이 보면 또 걱정한다며 무언가를 대신 해주겠다고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걱정이 어느 순간 관리가 되고 결정이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식이 대신하는 날이 올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정숙 씨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야속하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셔서 오히려 자신이 서글퍼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을 원망하고 싶은 게 아닌데 원망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더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아직 자신을 지키려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싫은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도는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자체가 노후의 건강과 심리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후의 돈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면 매정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서 돈보다 정이 먼저여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자식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할인 스티커 붙은 두부를 고르면서 자식 통장에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하게 유지되는 부모와 어느 순간 자식에게 함부로 여겨지는 부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은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두느냐, 끝까지 자신을 뒤에 두느냐입니다. 자식도 처음부터 부모를 함부로 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먼저 내어주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함은 감사함을 지웁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무례함이 자라납니다. 정숙 씨가 냉장고 위 영수증을 뒤집어 놓던 그 행동은 사실 이미 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답은 조금 더 뒤에 훨씬 더 아픈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다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손주 없이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반가웠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무릎은? 정숙 씨는 물리치료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좀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좀 걱정이 있어서. 혼자 병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요즘 약봉투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엄마 건강 관련된 거 내가 좀 같이 챙겨드릴까? 정숙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건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금융 사기 많잖아. 은행 대기표 뽑고 기다리다가 옆에서 말 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엄마 통장이나 집 문서 같은 거 오빠나 나한테 사본 하나씩 맡겨두면 어때? 통장 사본, 집 문서 사본. 정숙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이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 근데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더 힘들잖아.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딸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내 통장, 내 집 문서, 내 건강 결정, 그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 동안은 나는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누군가의 손으로 하나씩 넘어가는 순간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아직 이 두 손으로 차를 따르고 약봉투를 챙기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며 살고 있는데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낌이 불편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한동안 말이 없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 장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그 누구보다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누군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집 문서, 병원 결정, 건강관리, 하나씩 아주 천천히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걱정하는 말처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결정권 이야기가 되어 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더 말을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침묵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정숙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반가웠습니다. 요즘 서로 바빠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정숙 씨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올리고 잡채를 만들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동태찌개를 끓였습니다. 며느리 입맛에 맞게 간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왔고 딸도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식탁이 오랜만에 꽉 찼습니다. 정숙 씨는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 이야기, 아들 회사 이야기, 딸 내 동네 이야기.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반쯤 줄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 씨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미리 정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나중에 갑자기 되면 복잡해지니까. 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오빠만 가져가면 안 되지. 엄마가 미리 똑같이 나눠놔야 나중에 싸우지 않잖아. 며느리도 조용히 한마디 얹었습니다. 어머니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일찍 준비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동태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현실적인 얼굴이었고, 딸은 공평해야 한다는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손에 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표정도 바꾸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내 두 손으로 이 밥을 지었는데, 아직 이 집 관리비를 내 통장에서 내고 있는데, 아직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이 냉장고를 채우고 병원 예약을 내가 직접 잡고 있는데, 아직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벌써 내 다음부터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정숙 씨의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밥상을 차렸는데 오늘 이 식탁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이미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되는 느낌. 내가 아직 여기 있는데 내 자리가 이미 비워진 것처럼 계산되고 있다는 느낌. 정숙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모멸감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 자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숙 씨에게 모멸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될 사람으로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웃으며 듣고 있는 자신이 너무 낯설다는 것.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숙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누군가 서류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정숙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의 결정권이 자신의 손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공포는 집을 잃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잃는 공포였습니다. 병원을 갈지 말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늙어갈지,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 정하게 되는 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식사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갈 때도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차린 밥상 앞에서 내 뒤를 이야기하는 자식들의 말을 웃으며 들어야 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정숙 씨는 그날 밤 혼자 그것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빠듯하고 앞날이 걱정되고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가슴 안쪽에 박힌 것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까?
몸이 안 좋아지면 누가 곁에 있어줄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숙 씨가 다니던 복지관에서 같은 또래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여사를 만났습니다. 78이었고 정숙 씨보다 4살 위였습니다. 이 여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꺼내자 이 여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을 미리 줬어요.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이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줬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도 잘 해줬어요. 그런데 2달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병원 저도 아는데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병원을 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그 병원 말고 더 좋은 데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디를 갈지도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약봉투 관리도 며느리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은 아들이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아주 조용히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을 준 게 아니었어요. 내 하루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였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여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돈은 자식보다 귀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병원을 고를 수 있고, 내 입으로 싫다고 말할 수 있고, 아무한테도 허락 안 받고, 내 하루를 쓸 수 있는 것. 그게 다 그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자식보다 귀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말년의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기대어 살게 된다고. 그리고 기대어 사는 삶에서는 자존도 존경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정숙 씨는 그 말이 꼭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복지관 구석 자리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면 기대어 살게 된다. 기대어 사는 삶에서는 자존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다. 자식이 미운 것도 아니다. 다만 이제는 알았다. 돈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매정한 부모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켜야 자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부르기 전에 혼자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2칸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지킬 것을 적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도울 수 있는 것을 적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혼자 살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한 돈. 이것은 지킬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급할 때 한 번 도울 수 있는 금액, 딸이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은 도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칸을 채우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뭔가를 끊어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과 딸을 각각 따로 만났습니다. 한자리에 모이면 서로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각자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정숙 씨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밥상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는 도울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나눠서 생각할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나중에 몸 못 쓰게 될 때 쓸 돈, 이건 엄마가 손대지 않을 거야. 집 문제도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가 결정할 거야. 아들이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정숙 씨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서둘러 수습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야. 엄마도 엄마를 지켜야 해서 그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 정숙 씨는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서운함이 보였습니다. 정숙 씨도 그 서운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서운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한 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당연하게 내어주다 보니까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해진 거지. 그건 엄마 탓도 있어.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마도 엄마 몫을 먼저 챙길 거야. 그게 너희한테 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끝까지 너희 짐이 안 되려는 거야. 여러분,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선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참다 보니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선은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선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정숙 씨가 그날 아들과 딸에게 한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숙 씨처럼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막상 자식 앞에 서면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내가 너무 매정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 자신의 병원비를 아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한테 말 못하고 혼자 삼키고 있는 서운함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주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잠을 줄이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인지, 그 무게가 얼마인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도 남겨두셔도 됩니다. 내 병원비를 먼저 챙겨도 됩니다. 자식 부탁이 안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내 집을 내가 결정해도 됩니다. 내 통장을 내가 지켜도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노후에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생활비와 병원비는 어떤 경우에도 먼저입니다. 자식이 급하다 해도 자신의 몸과 하루를 지키는 돈은 가장 나중이 아니라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도울 수 있는 금액은 미리 마음속에 정해 두십시오. 감정으로 결정하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자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집과 큰돈에 관한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십시오. 자식이 급하다고 서두를 때일수록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도 지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자식에게도 오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자식에게도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챙기는 것은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곁에 더 오래 있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돈 이야기를 꺼냈고 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힘들다는 말을 듣자마자 통장부터 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대신 엄마가 지금 도울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집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숙 씨가 기준을 갖자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정숙 씨는 미뤄뒀던 틀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불편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계속 미뤄온 것이었습니다. 치과 의자에 앉으면서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오래 미뤘지? 물리치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줄여뒀던 횟수를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복지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손주 봐줘야 하나 싶어서 늘 망설이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등록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입구 옆 작은 카페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커피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바깥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숙 씨로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오전을 보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그림은 동네 공원의 은행나무였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나뭇잎색이 번졌고 나무 기둥은 비뚤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그 그림을 집에 가져와 냉장고 자석으로 붙여뒀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병원 예약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숙 씨가 직접 그린 나무가 걸려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냉장고 앞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정숙 씨는 오래간만에 혼자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만을 위한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통장 표지 안쪽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내 노후비, 내 목. 그 네 글자를 쓰고 나서 정숙 씨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썼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평생 자식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 앞에 자기 몫을 적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에게 더 못해준 것만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쓴 그 시간과 돈과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 남겨두십시오. 돈도 시간도 마음도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비로소 나를 함께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밥이 따뜻했습니다. 혼자인 식탁이 예전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햇살 안에 잠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앞에서 내 돈을, 내 집을, 내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숙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도 함께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명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양념을 주물러 넣으며 아들 가족이 올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반찬통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잡채, 동그랑땡까지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었지만 마음만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명절은 우리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양념 묻은 비닐 장갑을 낀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여행도 좋지. 어디 가는데?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서운함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만은 괜찮은 척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이해하셔야죠. 요즘은 다 그렇게 안 해요. 명절도 이제 각자 편하게 보내는 거예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냉장고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잡채까지 가득 담긴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가 먹나? 혼자 사는 제가 언제 다 먹나? 왜 나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을까?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내 집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 반찬통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많고 밀키트도 편해서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다른 의미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 그래도 저는 계속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가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 구석에 넣어뒀고 다음 주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 그렇게 버려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는 좁아졌습니다. 반찬도 필요 없고 명절도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반찬을 싸주지 않으면 그들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계속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잘해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고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사줄까 고민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아이 옷도 보고 장난감도 봤습니다. 결국 손주가 좋아할 만한 로봇 장난감을 샀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손주 생각에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선물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좀 이상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손주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며느리 쪽 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계획에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 제가 빠지는 일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제가 알려줘야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 어머니도 오셨네요. 며느리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신다고 미리 알려주시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색한 상황을 풀어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불편한 게 아니라 미리 말 안 한 제가 잘못했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이제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왔으면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생일상을 받는 내내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았습니다. 며느리 부모님과 며느리, 아들은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면 잠깐 대답하고는 다시 그들끼리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았지만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손주에게 선물을 주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거야. 좋아? 손주는 신이 나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 집에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는데 그저 짐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준 선물은 아무 말 없이 받으면서 제 선물에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있기가 불편했으니까요. 나올 때 아들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지만 그 어색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하는 손님이 되었을까?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보다 더 아팠던 건 제 편이어야 할 아들이 그 어색한 상황에서 저를 감싸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편이 없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가 갈립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반찬을 싸주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선물을 사주고, 더 많이 참습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더 조심하고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가 잘해줄수록 아들은 나를 멀리하는 걸까? 왜 내가 배려할수록 며느리는 더 차가워지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상담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 반찬 가져갈 때 아드님이 원해서 가져가셨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해주고 싶어서 가져가셨나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 사랑이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만 주면 그건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제가 주고 싶은 사랑만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는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자녀 세대는 그걸 간섭과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감정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사랑의 언어도 다른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 지점에서 더했습니다. 자식이 부담스러워 하는데도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조금씩 방식을 바꿔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랑을 배운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희생으로 배웠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밥상을 먼저 차려주고, 옷을 먼저 챙겨주고, 자식이 편하게 살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게 부모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냐고, 원하냐고. 그냥 해줬습니다.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 세대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거리로 배웠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가족관계 연구에 따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는 관계적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녀 세대는 개인적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지만 자녀는 각자의 독립적인 삶이 보장될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같은 사랑인데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식들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자식 세대에게 명절은 선택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들만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기적이라고 느끼지만 자식들은 이게 건강한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랑의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서로 편한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대 차이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기대의 구조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서운한지, 왜 아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기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아들도 이만큼은 돌려줄 거라고. 내가 애쓴 만큼 고맙다는 말이 올 거라고.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관계 연구를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정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자녀가 무례한 게 아니라 무관심할 때, 자녀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없을 때 부모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외롭고 아픈 지점을 지나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기대가 무너져서입니다. 그럼 이 기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방식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식이 우리를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해준 것들의 무게입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 이건 의식하지 못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도 좋은 부모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해준 일들이 의미 있다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대를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로만 기대합니다.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서운해합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식은 왜 부모가 서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의 반응을 기대하는 대신 내가 하는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는 대신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대가 있다면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바라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명절에 와줬으면 좋겠다. 가끔 전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과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과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찾는 부모는 더 잘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더 편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함은 의외로 세 가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으려는 애씀을 내려놓은 부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좋은 엄마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아들도 나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주려고 했고 더 자주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 나는 좋은 엄마인데라는 기대, 그게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편한 엄마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인정해주든 말든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들이 편하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자식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삶이 궁금합니다. 잘 먹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손주는 잘 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우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궁금해도 참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라고 믿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도 손주 이야기도 아들이 꺼내면 듣고 아니면 묻지 않습니다. 반찬이 필요한지도 묻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아들이 말할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묻지 않으니까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제가 묻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들이 가끔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연락하더라고요. 세 번째, 자기 하루가 있는 부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이 전부인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아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들 전화 기다리고, 아들 올까봐 집에만 있고, 아들 생각하며 반찬 만들고, 제 하루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 나라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전화 안 하면 엄마가 외로울 것 같고, 내가 안 가면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찾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제 하루가 아들 없이도 괜찮아지니까 아들도 편해진 겁니다. 엄마한테 전화 안 해도 엄마가 괜찮을 거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연락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겁니다. 제가 바쁘게 지내니까 아들이 오히려 궁금해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서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요즘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80년간 수천 명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행복한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가장 건강한 경계를 가진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오래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식이 먼저 찾는 부모는 더 많이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편하게 느끼는 부모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부모. 만나도 피곤하지 않은 부모. 오래 못 봐도 서운해하지 않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가벼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요.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모가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말투부터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줄까? 손주 데리러 갈까? 명절에 올 거지?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말투였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찬 필요하면 말해. 손주 돌봄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명절에 올 수 있으면 와. 제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색했습니다. 냉정해 보일까봐, 관심 없는 엄마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은 오히려 편해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진 겁니다. 연락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해도 자꾸 걸었습니다. 안부가 궁금해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합니다. 그것도 아들이 받지 않으면 문자 하나 남기고 끝입니다. 엄마야,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 이렇게만 쓰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못 받으면 나중에 다시 걸어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계속 걸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전화합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통화는 더 길어졌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반찬과 선물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도 가져갔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 한두 가지만 만들어서 미리 물어보고 갑니다. 이번 주말에 갈비찜 해봤는데 가져가도 될까? 필요 없다고 하면 안 가져갑니다.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꾸니까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가끔 먼저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요즘 엄마가 해주시던 멸치볶음 반찬 생각나는데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억지로 줄 때는 받기 싫어했는데 제가 안 주니까 오히려 달라고 합니다. 일정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일정에 제 스케줄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집에 있었습니다. 제 약속을 취소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 일정을 먼저 지킵니다. 복지관 가기로 했으면 가고 친구 만나기로 했으면 만납니다. 아들이 오고 싶다고 하면 제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엄마 그날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일요일은 어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나쁜 엄마로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 바쁘시네. 그럼 일요일에 갈게요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거절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손주 봐달라고 하면 제 일정을 다 미루고 봐줬습니다. 짐을 맡아달라고 하면 집이 좁아도 받아줬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때만 합니다. 이번 주는 엄마도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는 괜찮아. 못해줄 건 못해준다고 말합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거절할 줄 아니까 아들도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부모가 가벼워지면 자식도 부모를 가볍게 대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무게중심을 지키면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잘해주는 것과 가벼워지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잘해주려다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덜 해주되 가벼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노후에 부모가 지켜야 할 존엄입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신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이 먼저 보냅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가끔 손주 사진을 보내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이거 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예전에는 제가 자꾸 물어봐야 겨우 대답했는데 이제는 먼저 알려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식들도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한테 무언가를 계속 주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 하루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바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행복합니다.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보기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제 행복을 아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 하루가 즐거우니까요. 부모가 자기 삶을 찾으면 자식은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만나는 관계는 훨씬 편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자식한테 너무 매달렸구나. 내가 부담만 줬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배운 방식대로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방식대로, 여러분 세대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생긴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찬 싸주고, 손주 돌봐주고, 자식 걱정하는 그 마음.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달라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내 노후를 다 내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시다가 자신의 자리까지 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는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잘 사는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부모입니다. 자기 행복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이 있어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덜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 복지관 한번 나가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에 아들이 부탁하면 한 번만 거절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가벼워지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에게 다 내어주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되 여러분의 존엄은 지키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외롭더라도 서운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리와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노후의 존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